바람을 잘 피시는 분들은 그런 본능을 전혀 숨기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왔으면 배우자로서의 어떤 정조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바람을 안 피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항상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성을 갈구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없는데요. 없습니까? 있으신가 봐요. 대화가 안 돼 진짜. 요즘 3040 세대가 이혼하는 이유가 네. 과거에 이제 돈과 다르게 또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30대, 40대 이혼이 굉장히 좀 많이 많아졌거든요. 왜냐면은 40대는 이제 만혼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면 우리가 보통 40대가 되거든요. 아이가 없는 집안을 이제 40대 초반까지를 봤을 때 혼인 4년 차 미만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신혼이혼이 꽤 많이 많아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손절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방식, 생활 태도에 있어서의 서로 사실은 이제 참지 않죠. 예전에야 결혼을 하면은 죽으나 사나, 예, 그냥 뭐 어쩌나 저쩌나 하면서 그냥 푹고 살아야 되는 게 어른들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왜 그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의 삶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됐고, 가족, 부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예전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행복으로 추구가 좀 약간 더 강조되지 않나. 그러니까 살아보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뭐 이혼의 이혼도 수준이죠.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혼의 수준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네. 그럼 연령대에서는 네.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이혼을 해요? 요즘 뭐 항혼 이혼도 늘었다고 하고. 항혼 이혼도 많고요. 항혼 이혼하고 그다음에 신혼 이혼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연령별로 갑자기 확 어디가 높고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신혼 이혼과 항혼 이혼의 추세가 좀 더 높아지는 거고,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이혼은 좀 약간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40대의 신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돈 관리 문제나 그다음에 생활 방식, 생활 태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나왔어. 가사의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 양육의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들, 예. 아이와 관련된 그 힘든 점들에 의한 서로의 갈등들이 심한 거죠. 예. 그래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슬픈데, 이혼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 위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커요. 예, 어떤 거냐면은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오는 기계, 돈이나 벌어와 이런 거고, 집에 왔을 때 어떤 따스한 어떤 정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예, 그 외로움 맞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그 외로움이 어떤 거냐면은 아내분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자녀분들까지 단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다 고립되고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느끼셨을 때 내가 이러고 왜 살아야 되나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난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안 해준대요, 남편이. 그래서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시부모님 챙겨야지, 애들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돼. 더 이혼하고 싶겠다. 내 배우자를 결국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수단으로 삼는 거죠. 양쪽 네. 다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이혼 절대 안 돼. 애들 뭐 어디 대학원 갈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왜? 밥 해줘야 되니까. 네가 우리 엄마 아빠 봉양해줘야지. 우리 엄마 아빠 아픈데 지금 며느리가 뭐 하는 거야? 며느리로서의 역할 또는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그것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그냥 단절된 상태인 거죠. 예. 그랬을 적에 50대 후반, 60대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목적을 상실하고 약간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네요. 네. 조금씩 다르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협의 이혼에서는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 외도였고, 이혼 소송에서는 부정, 뭐 성격 차이, 폭력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혼 콘텐츠를 처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네.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외도라는 게 결국엔 바람, 거기서 이제 성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성격과 성적 차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적 차이로 인한 것들이 이제 배우자의 외도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부부 관계에서 성적으로 만족스러우면 외도 같은 것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군요. 아, 오해가 있나요? 부부 관계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해서 바람을 안 필 것 같습니까? 좀 덜 필 것 같은데? 덜 피기는 하겠지만 안 피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은 머리 검은 짐승이죠. 짐승. 네네.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네네. 이 본능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저는 휴먼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유부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뭔가 유부가 됐다고 그래서 이성을 막 장님으로 막 살아. 내가 뭐 여기에만 충성을 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본능은 다른 거죠. 전혀. 예. 그래서 바람을 잘 피시는 분들은 그런 본능을 전혀 숨기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가 검은 짐승이기 때문에 적어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왔으면 내 배우자를 보고서 배우자로서의 어떤 정조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안 피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항상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성을 갈구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없는데요. 없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있으신가 봐요. 대화가 안 돼, 진짜. 불륜의 유전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성분의 이상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술자리 하면 뭐 보통 농담적으로 이제 처음 본 여자 맞아요. 뭐 이런 거 처음 얘기하죠. 보는, 당연히 나왔죠. 처음 보는 여자란 제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몰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성을 찾는 거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본능을 막을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배우자와의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의를 지키는데 바람 피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무례한 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자와의 어떤 성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항상 이렇게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 결혼 전에 그런 좀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있죠. 예. 그런 사람은 최대한 조금 조심한 게 좋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결혼을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한 번 바람 핀 놈은 없지요. 예.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제가 뭐 남자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자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뭐 보면은 비율이 외도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보세요. 옛날에는 유부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유부남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유부남의 외도 상대는 되게 다양해요. 유부녀일 수도 있고요, 미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사별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유부녀 입장에서는 유부녀 자체가 바람피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거의 동등해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또 근로소득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좀 이어진 것도 있겠네요.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외도를 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너가 나에게 부부관계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런 핑계를 대게 되죠. 그 핑계는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되면은 부인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세요. 남편이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오랫동안 리스 관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가지 않았고 우리는 형제처럼 잘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부부관계만 없었고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부관계는 서로 귀찮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묵시적으로 안 하기로 안 하고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저 사람이 바람을 펴놓고 내가 응하지 않았으니까 너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부부 관계는 그래도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되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가요? 퍼센트를 따지면 한 40%. 진짜? 네. 일단 궁금한 거는 네. 왜 40%인지랑 그 다음에는 나머지 60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공부 고민하지 않았지만 그럼 작가님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지. 저는 최소한 30%. 맞아요. 저도 30-40%라고 왜냐하면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 일반 친구들도 있고 네. 그냥 일반 남자 여자 네. 지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와 가장 크게 다른 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와이프랑 이게 이제 몸을 썩는다는 것과 나머지 사람은 그 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차이는 너무 크다 생각하거든요. 아닌 사람과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뭐도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제 친밀하게 내 정신과 몸과 함께 친밀하게 된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잖아요. 그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뭐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성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잠깐 인터뷰에서 이게 나올지 말지 들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별로 없어요.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오시는 분들은요, 1년에 정말 몇 번 안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은 남편이 너무 심하게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포르노에서 나오는 이상한 행위들을 요구를 한다. 예, 이상한 무슨 뭐 도구들을 이용한다. 나는 그게 싫은데 그런 강압적인 성관계를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가다 오시지. 내가 합의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겠다. 우리는 아직 저 헐리우드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인이 너무 지독하게 거부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남성, 여성, 성적으로서의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그렇죠, 굉장히 들죠. 큰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매력이 네. 없는 건가? 네. 그런 분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취향이 안 맞아서 내가 속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거는 많지는 않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다 대부분 확인을 하시잖아요. 결혼 전에. 네네. 하셔야죠. 누구한테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시청자들이 본인 보는 줄 알겠어요, 지금. 어쨌든 30-40% 정도로 중요하다.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사실 결혼 정도 할 정도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너무 과도한 이상한 기구 가지고 가는 경우로 이혼한 케이스가 많지, 없다고 해서 이혼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자, 그럼 이혼 재판에서 정말 이런 경우까지 본 경우가 있다면 좀 아무래도 이혼 재판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좀 어떤 사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혼을 이제 누군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혼 컨설팅을 받아요. 들어보셨어요? 이혼 컨설팅? 뭐, 느낌은 약간 있죠? 뭔지. 이거는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는 외도한 유책 배우자, 본인이 외도를 해놓고,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라서 외도한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해도 기각된다는 게 전반적인 아예 그냥 법원의 태도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펴놓고 내가 이혼 소송을 하면 패소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이혼을 하고 싶잖아. 내가 바람을 펴놓고. 그랬을 적에 이제 이혼 컨설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질렸어. 예전에는 내가 돈벌이도 시원찮았고 해가지고 남편이 외버리니까 내가 그냥 먹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뭐 어디 저기 유튜브 빵 터져가지고 내가 언제 막 사업해서 내가 사업 소득이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돼.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거야. 이러면서 특별한 남편의 유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또 이혼 컨설팅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좀 약간 몇 개월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 바람을 피면서 가정에 들어와서는 끊임없이 부인한테 트집을 잡아요. 사소한 걸로. 그래서 부부싸움을 유발해요. 부부싸움을 유발하고 갑자기 이혼을 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잖아요. 예, 황당한 거잖아요. 무슨 뭐 계란 반찬 맛이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당한 거죠.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서 그래 이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마치 두 사람이 이혼을 동의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애기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럴 건데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줄줄줄줄 서로 막 주고받게 하는 그런 대화를 이어나가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요. 배우자는 상대방이 외도 중인지 몰라요. 왜 저래? 또 저래? 이러고 말겠죠. 예, 왜 저래? 나도 화나서 그렇게 얘기해봤다. 그랬는데 이혼 소장을 딱 내면서 우리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렇게 파탄이 돼서 이혼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을 다 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혼 소장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혼 소송을 황당하게 당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마치 이혼을 전제로 내가 막 재산분할 5억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혼과 관련된 합의를 마치 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나와서 가출을 하시라. 라고 하고 많이 그렇게 코치를 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보면은 그런 패턴이 있어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특별히 유책이 없고 나도 특별히 유책이 없어.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는 파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유책이 없으면 이혼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제일 힘든 이혼이에요. 예, 이게 되게 슬픈데 남자분들은 되게 피해자가 많이 양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남자가 피해자가 양상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또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면은 부인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정 폭력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왔는데 조그마하고 여린 여자가 막 울고 있고 남편이 막 씩씩대고 있어. 100kg짜리 남편이 씩씩대고. 그럼 누가 봐도 부인이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물건을 던지고 나를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거를 일일이 막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남편이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걸 바로 이제 임시조치, 접근금지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스토커들 접근금지라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도 가정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집안의 거주지에서 나가라. 네. 부인의 100m 근처로 오지 말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쫓겨나게 돼요. 그러고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죠.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혼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112에 신고를 하세요. 너무 슬프죠, 남편 입장에서는. 네. 궁금한 건 거지,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네. 정말 사랑이 다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 마지막 정까지도 없어져 버린 거야. 네, 네. 그럼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네. 근데 내가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상대편이 아니 난 이혼하기 싫은다 하면 절대 이혼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이혼 못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제가 아까 유책주의라고 얘기했지만 파탄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가려고 해서 말씀 그대로 한 명이 싫다고 하는데 이 부부라는 거의 기본적인 어떤 성질은 정서적인 합체, 그렇죠? 예, 정서적인 교류 이런 건데 한 명이 싫대. 근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판사가 너네 이혼하지 마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한 명이 싫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하는 판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 이제 한 뭐 7년 정도 되면 파탄주의로 돌아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혼을 누군가가 유책이 없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많이 이혼하는 쪽으로 조정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매달리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지금은 기각시킬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집을 나간 배우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법리론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많이 포기를 하시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악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배우자에 대한 본인의 애정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거부를 하시다가 종국적으로는 그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이혼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혼 컨설팅까지 받는 거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 그 조건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마치 명백하게 상대방이 폭행을 저질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은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네가 그렇게까지 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책 배우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혼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꼬투리 잡고 괜히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정말 치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성분들도 괜히 가정폭력 뭐 받았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나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재산은 상당히 많이 포기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계약을 했어요. 두 사람 간의 신의성실을 잘 지키기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하기로 했지만 그걸 내가 먼저 깼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혼도 하면서 재산적인 부분도 막 충분히 하고 확보하고 싶고 이런 건 사실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책임을 져야죠. 자, 그럼 이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증거들이라는 거는 결국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사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 이혼을 시켜줄게 라는 하나의 부분에서 증거가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자료 부분에서 이런 증거가 있어서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니까 위자료를 주세요 했을 때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도 나도 싫대. 나도 너랑 살기 싫어 했을 때는 증거가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하죠. 그때는 이혼에 합의됐기 때문에 내가 굳이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을 게 아니면 이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녹음기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고 막 화를 무슨 싸움을 유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쌍방 유책이 없는데 내가 너무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막 증거를 막 112 신고를 만들고 막 자기가 팍 때려놓고 자기가 맞은 양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증거들인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고 많은 양심 없는 변호사들이 조장을 해요. 증거를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산 분할과 양육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양육권을 갖는 다툼이 네. 굉장히 많이 치열을 해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이혼 소송이 꽤 길어요, 여러분.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1년 동안에 굉장히 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이 아이를 누가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임시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근데 임시적으로 엄마가 애기 키워, 임시적으로 아빠가 애기 키워, 이거를 사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임시적으로 양육자를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워왔으니까 최종적으로 그쵸. 이 사람한테 줘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전후해서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네. 서로 탈취하고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돼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산속에 데려가서 완전히 다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주세요라는 신청이 되거나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가면은 이제 막 아빠가 데리러 오고 엄마가 데리러 오고 막 그러면은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오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나한테 바로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강장 중간에서 난감하신 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그죠? 왜냐면 둘 다 친권자예요. 둘 다 친권자예요. 그러면 경찰 출동 막 그래서 되게 한바탕 소문이 막 난리가 나는데요. 네. 어떤 경우까지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거 나올지 모르겠지만 셰프 보셨어요? 셰프 부부 이혼해가지고 아이 탈취하고 막 뺏기는 그게 이제 요즘에 막 이슈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기 전에 아이들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때리고, 막 뺏고, 막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용역까지, 그런 경우. 용역까지 불러요. 예, 용역까지 불러서 저 사람들 이렇게 막고 있어라. 내가 애기 탈취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고 그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 용역업체 쓰세요. 가드 쓰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신이 원하고 싶다고 하면. 근데 네. 저는 그건 무조건 반대. 왜냐면 그 과정을 겪은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쨌든 양육을 내가 하려고 하네요. 많이 그러고요. 대신에 이제 젊은 층들, 아주 젊은 층들은 서로 양육을 안 하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되게 슬픈 상황이기도 하죠. 예.